안녕하십니까?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하고 있는 정차숙입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리에이티비티와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목차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크리에이티비티, 그리고 다른 하나가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소가 그레이트 애드버타이징입니다. 첫 번째로 이 크리에이티비티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광고 안에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있게 될 경우 이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총 5개. 정보 전달력 향상부터 기업의 혜택 제공까지 5개 요소를 여기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여기서는 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이제 개념해서 어원, 정의, 빅아이디어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 발상법에서는 광고회사라던가 이제 여러 회사에서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법들, 그러니까 제임스 웹령의 5단계 아이디어 발상법부터 조지 물러의 키워드법까지 5개의 발상법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레이트 애드버타이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무엇인지 정의 배우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광고의 역사에 기록이 된 이 그레이트 애드버타이징들은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크게 9개, 소비자의 니즈, 원츠 반영부터 주제의 지속성, 이 요소들을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그레이트 애드버타이징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작 광고가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 명작 광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무엇인지 크게 2개, 육하 원칙의 관점, 그리고 삼원론적 관점의 그 조건들을 배우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크리에이티비티에서 정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크리에이티비티,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네, 그렇죠. 창의성, 독창력, 창조성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광고 쪽에서는 물론 이제 이 의미로도 써요. 근데 좀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3명의 연구자가 이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이제 광고 측면에서 정의한 것을 제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3개의 정의를 보시면서 공통적인 요소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 이것은 미국의 카피라이터였던 제임스 웹령이 정의를 한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꼭 머릿속으로 의미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낡은 요소들을 새롭게 조합하는 거. 네. 이게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실 건데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낡은 요소, 이것은 뭔가 이렇게 헝거, 올드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한 광고인이 지금까지 쌓은 다양한 경험들 또는 이제 이 사람이 익힌 지식이나 정보들을 의미를 합니다. 바로 이런 지식, 정보, 경험, 겪었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새롭게 결합하는 거, 이게 광고에서의 크리에이티비티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엮는 거, 이걸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화자가 그의 저서인 크리에이티브 내비게이터에서 정의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광고에서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것은 이제 이전에 연결되지 않았던 2개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결합하고 조합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윗정의와 아랫정의의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한번 그것을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이제 본판즈가 정의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창조공학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사람인데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창조하는 것은 기존의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연구자들이 제각각 정의를 했는데 하지만 공통적인 요소들이 보일 겁니다. 보이죠? 자,
어떤 점이 공통적인 요소인가요? 첫 번째는 바로 결합이죠. 조합. 보시면 여기도 조합, 결합, 컴바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결합, 조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새로움입니다. 지금 보시면 새롭게, 그리고 새로운 거, 그리고 new way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에서 말하는 크리에이티비티의 핵심은 바로 결합, 새로움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결합이라는 것은 이제 광고인이 지금까지 쌓은 경험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알게 된 어떤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합친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걸 합칠 때 뭔가 참신하게, 신선하게 고정관념을 깨고 기대를 좀 어긋나게 해서 결합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광고에서의 크리에이티비티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한 광고인이 기존에 이제 겪었던 경험, 그다음에 이제 알게 된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새롭게 결합, 조합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쪽 크리에이티비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라는 창의성을 이제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유라는 창의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입니다. 따라서 광고인들이 이렇게 창의성이 있는 그런 광고를 제작을 하려면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니까 일단 지식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또 다양한 경험, 사건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결합해서 거기서 이제 창의성, 독창적인 광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창의성의 역할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5가지, 즉 정보 전달력 향상부터 기업의 혜택 제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보 전달력 향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광고의 기능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고는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광고 안에 창의성이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광고의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 전달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일단 광고 안에 창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게 되면은 이 광고를 굉장히 생동감 넘치게 생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생함은 소비자의 흥미를 끌고 주의를 끌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소비자 생각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잘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창의성은 곧 정보 전달력을 향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창의성의 두 번째 역할을 보겠습니다. 창의성은 설득력을 제고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설득, 이것 또한 이제 광고의 기능입니다. 근데 광고 안에 이런 창의성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메시지를 더욱더 설득적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고를 봤을 때 더 잘 믿게 하고 더 잘 신뢰하게 하고 그 광고에서 얘기하는 것을 잘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제품도 구매하게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창의성이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이 광고 안에서 창의성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광고 속에 창의적인 요소가 있게 되면은 일단 사람들의 기억, 상기도 이런 것들을 제고하게 됩니다. 광고 안에 창의적인 요소가 있게 되면 똑같은 제품의 광고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이 광고를 흥미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고된 제품 또는 뭐 브랜드나 기업의 명칭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게 하고 또 훗날 그걸 잘 회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버거킹 광고인데요. 지금 보시게 될 이 광고는 지난 2019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모바일 부문 그랑프리를 비롯해서
총 3개의 상을 받았던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의 창의성을 이제 인정을 받았던 그런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2018년도에 이제 광고 캠페인을 전개를 했는데 이 와퍼를 단돈 1센트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캠페인을 집행을 했습니다. 1센트. 굉장히 싸죠. 그런데 소비자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와퍼 버거를 먹으려면 뭔가를 행동을 해야 했어요. 자, 무슨 행동을 하게끔 유도를 했는지 한번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Burger King is trolling its fast food rival with a promotion available through the Burger King mobile app. Yeah, but there is a small catch. So I saw this Burger King commercial where you could get a Whopper for a penny. Only if you open the app while you're at McDonald's. That doesn't even make sense. You have to go to McDonald's for a Whopper? Whopper. use Burger King's BK app, then be within 600 feet of a McDonald's restaurant. Burger King geofenced over 14,000 McDonald's restaurants in the U.S. Unbelievable. So I parked my news car about 100 feet from a McDonald's. I feel weird. I'm at McDonald's getting a coupon for Burger King. I almost feel like I'm stealing. Let's go for the unlock. Yes! You unlocked the Whopper Detour. This is a really cool promo, guys. How fun is this? That's crazy. Nice. That's so horrible. That's funny. It's a brilliant promotion. I like having a little fun. Can you do a Whopper Jr.? They probably could make that. It wouldn't be as good as Burger King would, to be honest with you. Okay, where's the Burger King? Like 4 blocks to your left? 네. 자, 이 버거킹의 와퍼 버거를 1센트에 사 먹으려면 소비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됐어요? 무슨 행동을 해야 됐죠? 네. 일단 버거킹의 경쟁사인 이 맥도날드 매장으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서 이 버거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햄버거 와퍼를 단돈 1센트에 사 먹을 수 있는 이 코드의 락이 풀리게 됩니다. 그럼 소비자는 그걸 가지고 이제 버거킹 매장에 가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 버거를 사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체험을 유도했어요. 근데 이 체험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겪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굉장히 독창적인 체험이었죠. 그래서 이게 창의성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버거킹 그리고 와퍼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또 이제 잘 회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의성은 기억률, 회상 이런 것들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또 창의성이 하는 역할을 보겠습니다. 이 광고 안에 이 창의성이 있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이게 회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어떤 트렌드, 유행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산타클로스의 사례인데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산타클로스를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떠올리셨나요? 다 상상하셨죠? 자,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지금 떠올리셨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음과 같은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떠올리신 친구 있나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사실 산타클로스는 이 사람에게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성 니콜라스 신부입니다. 270년 리키아 파타라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출생을 했고 후에 이제 미라 지역의 대주교까지 지냈던 인물입니다. 이 신부는 이제 살아생전에 굉장히 자선심이 많았고
또 불우한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이제 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듣고 돈이 든 자루를 밤중에 그 집으로 이제 갖고 가서 이제 굴뚝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줬고요. 또 어떤 여성들이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팔려나가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이렇게 자루에다가 금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밤중에 그 집에 갖다 놔서 그 여성들이 팔려나가지 않고 또 이제 잘 결혼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게 죄가 없는데 사형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을 듣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조난당한 선원들을 구조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생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 이 신부님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유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숭배를 하고 또 축일인 겨울에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타클로스는 이렇게 이제 성 니콜라스 신부에게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산타클로스의 이미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오늘날처럼 변하게 된 것은 어떤 브랜드 때문에 그렇죠? 바로 코카콜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카콜라는 1920년대 말에 이 겨울철에 코카콜라의 판매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청량 음료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름엔 잘 사 먹는데 겨울엔 잘 사 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판매량이 이제 떨어졌고 그것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이제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겨울철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이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그대로 광고에 갖다 쓴 게 아니라 이것을 창의적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독창적인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일단 여러분 코카콜라의 메인 컬러가 뭐죠? 바로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의 색깔을 이제 상징하는 이 붉은색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산타클로스에게 붉은색 옷을 입혔고요. 그리고 이 콜라를 이렇게 컵에 따르면 거품이 일어요. 바로 이 거품을 상징하는 하얀 수염을 산타클로스에게 이제 그려 넣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든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1931년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 여기에다가 이제 광고를 실음으로써 본격적으로 광고를 이제 집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카콜라의 이 광고들은 당시에 이제 이게 좀 독창적이니까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고 입소문이 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크게 회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과 같이 아예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2개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뉴스예요. 이 산타클로스의 유래에 대한 뉴스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코카콜라가 1930년대에 이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활용한 인쇄 광고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쇄 광고를 모아서 이제 영상 광고를 이제 나중에 따로 집행을 했는데 이 영상 광고를 보면은 이제 1930년대에 집행했던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영상 광고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산타클로스가 허구의 인물이라고 아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고아와 병자 등 어려운 이웃을 남몰래 도왔던 한 기독교 성직자가 그 모델이라고 합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산타클로스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인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성 니콜라스라는 한 성직자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4세기경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활동하던 성공의 주교였습니다. 그는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시기 투옥돼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하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사형 직전 풀려나게 됩니다. 성 니콜라스는 고아와 전과자, 매춘부와 병자 등 가난한 이웃과 어린이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가난한 어린아이들의 집을 방문해 남몰래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또 사제를 털어 매춘부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고 아이들 가운데서도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 뭐 부모가 없거나 또는 생활 환경이 좋지 않거나 이런 아이들을 정말 손수 거두어서 보살피셨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요. 또 한 가지 아주 분명하게 전해져 오는 사실이 그 매춘 여성들을 구해 주셨다는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이후 사람들은 나눔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성 니콜라스 정신을 기억하고 성 니콜라 데이를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돼 전 세계적인 산타클로스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산타클로스의 진정한 정신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과 섬김이었습니다. 대한성공의 유시경 신부는 성 니콜라스의 나눔의 정신을 모태로 한 산타클로스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는 코카콜라의 영상 광고를 보겠습니다. 이 영상 광고 속에는 1930년대 새 광고에 등장했던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제 집행했던 그 광고들 덕분에 지금처럼 산타클로스 이미지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한번 영상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1930년대에) 집행했던 이 코카콜라사의 광고는 산타클로스를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 있던 그 이미지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것을 창의적으로 변형시켜서 사용을 했죠. 이러한 창의성은 현재와 같은 산타클로스로 그 이미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의성은 사회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창의성의 또 다른 역할을 보겠습니다. 바로 기업의 혜택 제공이 그것입니다. 광고 안에 창의적인 요소가 있게 되면 일단은 이 창의성은 그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 신뢰도, 충성도 이런 것들을 제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시장 점유율, 마켓 셰어를 증대시키고요. 나아가서 이 제품 판매율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가져다 주게 되죠. 이것이 광고 안에서 창의성이 하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영역, 아이디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디어의 개념, 그리고 아이디어 발상법을 배웁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디어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세 개, 즉 어원, 정의, 빅아이디어 순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원입니다.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란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 이데인입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이데인의 뜻은 뭐냐면 알다, 그리고 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데인 여기서부터 유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두 번째로 이 아이디어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 이념, 사고, 관념 이런 의미죠. 근데 이제 광고적 의미에서 아이디어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개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입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아이디어라는 것은 일단 광고인이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겪었던 어떤 사건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관점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의한 것으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광고인 잭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고의 아이디어라는 것은 오래된 요소들을 새롭게 결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서 퀘스틀러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기존의 여러 가지 생각을 바탕으로 그것을 결합시키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른스트는 아이디어라는 것은 두 가지 잘 짝지어지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을 독창성을 매개로 해서 결합시켜서 제3의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광고인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지식, 그리고 생각, 그리고 이제 그 광고인이 겪었던 어떤 사건이라던가 또는 경험,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것. 그게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크리에이티비티, 그것의 정의와 같죠? 그래서 이제 광고에서 말하는 아이디어는 창의성의 개념을 포함한 아주 광범위한 그런 의미입니다. 창의성까지 포함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또 다른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제 연구자들마다 굉장히 제각각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에서 말하는 아이디어라는 것은 일단 이 광고물 자체에 드러난 어떤 신선한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것,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주의를 끄는 것, 그리고 흥미를 끄는 어떤 기발한 것, 이게 바로 광고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의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슐츠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이디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걸 드라마화시킨 그림 언어의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렌스와 보비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건 신선한 거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품 편익을 소비자 욕구에 접목시킨 것, 그리고 독자, 시청자, 소비자들이 광고 메시지를 듣게 하려는 전략에 부응한 통찰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라는 아이디어라는 건 새로운 거다. 그리고 이제 관련성의 품질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힐과 존스는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브랜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흥미로운 방법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을 보면은 이제 아이디어라는 것은 뭔가 흥미로운 거, 새로운 거, 신선한 거, 드라마틱한 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광고에서 말하는 아이디어는 일단 그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크리에이티비티, 이것의 정의를 포함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뭔가 신선한 거, 새로운 거, 그리고 드라마틱한 거, 흥미로운 거,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빅 아이디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이제 기억을 하실 게 바로 이 빅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빅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이거는 바로 아이디어 중에 아이디어를 일컫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광고인이었던 이화자는 이제 이 빅 아이디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빅 아이디어라는 것은 일단 광고 메시지를 특색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이 흥미나 관심을 끄는 거다. 그리고 기억이 될 만한 크리에이티브 컨셉, 그것이 바로 빅 아이디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밤 바닷가입니다. 달빛, 별빛도 없고 등대의 빛도 없어요.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저 멀리서 배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 그게 우리 눈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런데 빅 아이디어가 없는 광고는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빅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우리 눈앞을 그냥 싹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빅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소비자의 주의를 굉장히 잘 끌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사게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빅 아이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이 빅 아이디어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중에 아이디어요. 자, 이제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아이디어 발상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광고회사에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이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5개의 아이디어 발상법을 봅니다. 이제 제임스 웹 영이 제시한 5단계 아이디어 발상법, 그리고 이제 알렉스 오스본이 제시한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존 케이플즈의 연상적 발상법, 잭 포스터의 아이디어 발상법, 그리고 조지 물러가 제시한 키워드법, 이렇게 5개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임스 웹 영의 5단계 아이디어 발상법입니다.
제임스 웹영.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카피라이터였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올해의 광고상,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광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굉장히 유명한 광고인입니다. 그는 이제 그의 이 광고 10개 경험을 바탕으로 이 5단계 아이디어 발상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광고인 네오 버넷은 이 아이디어 발상법은 굉장히 좋은 광고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최상의 아이디어 발상법이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좀 보면요. 제임스 웹영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개의 단계, 즉 섭취, 소화, 부화, 점화, 증명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아이디어를 발상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섭취의 단계입니다. 섭취, 이렇게 뭘 먹는 거죠. 그 의미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섭취의 단계라는 것은 광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하고 수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품의 장점, 뭐 혜택, 가치, 뭐 소비자 특성 이런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그런 단계인 거죠. 두 번째, 자료 유형을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들을 탐색하고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에 대한 겁니다. 자료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자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먼저 직접적인 자료는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또는 뭐 브랜드, 서비스, 용역 이런 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팔려고 하는 제품의 어떤 장점, 특성, 혜택,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자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뭐 제품, 브랜드 이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 일반적인 자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사회의 유행이라던가 변화, 트렌드, 문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제대로 아이디어를 발상해서 광고를 창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자료도 수집을 해줘야 됩니다. 간접적인 자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료 수집 경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단계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그럼 도대체 어디서 얻느냐? 가장 좋은 거는 바로 광고회사에게 의뢰하는 이 광고주에게 얻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제품이나 브랜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광고회사, 광고인들에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주들에게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경로는 바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공장의 생산 관계자들에게 또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직접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줄 수가 있죠. 또한 소비자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좋은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직접 소비자를 만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니즈가 뭐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광고인들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자료 수집 경로는 바로 소비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그들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소비자들의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공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광고를 창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얻을 수 있고 또 이외에도 팔려고 하는 제품과 관련된 연구회나 뭐 전시회, 세미나 이런 데서도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기업들, 특히 이제 경쟁사들의 마케팅, 그리고 광고, 홍보, 이런 자료에서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 광고할 제품을 직접 써보고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자료 수집 경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인터넷 이런 데서 자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발로 직접 뛰어서 자료를 얻는 게 더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써보기도 하고 소비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광고주한테 얻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 발로 뛰어서 얻을 때 정말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좋은 광고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인터넷에서 자료 서치하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이렇게 발로 뛰면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제임스 웹 영이 제시한 5단계 아이디어 발사법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 즉 소화의 단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음식 이런 걸 먹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시키는 게 이제 소화 아닙니까? 바로 그 의미 그대로 이제 그 수집한 자료를 이 단계에서는 읽고 이해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걸 이제 완전히 이해하고 아는 단계인 거죠. 이게 바로 소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하고 파악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슬쩍슬쩍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메모입니다. 떠오르면 바로 이렇게 핸드폰을 켜거나 종이에다가 빨리빨리 그 아이디어를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그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하찮아 보이고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라 하더라도 일단은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아이디어가 나중에 다른 아이디어와 이렇게 결합해서 이게 빅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소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단 메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 3단계를 보겠습니다. 3단계. 이것은 이제 부화의 단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 그리고 아이디어 발상,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을 싹 잊고 이제 무의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지 않고 잠깐 중지하고 머리를 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쉬기 때문에 이때를 방치의 단계, 망각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면 일정 시점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머리가 무거워지면서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게 돼요.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이제 아이디어 내려고 하면 오히려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이 아이디어 발상 이런 걸 좀 내려놓고 잠깐 쉬면 좋습니다. 바로 이게 쉬는 단계인데 그럼 어떻게 쉬느냐? 뭐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운동을 하거나 뭐 샤워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하면서 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상력을 자극을 하는데요.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부화 단계에서 산책을 즐겨 했다고 해요. 아이디어를 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그냥 좀 잠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음악 감상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쉬어요. 일단 2단계는 이제 좀 쉬는 단계예요. 그래서 쉬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이 아이디어 발상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 두뇌 속에서 이 앞에서 쌓아놓은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맹렬하게 결합,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요. 그게 바로 이제 부화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 4번째 단계입니다. 4번째 단계는 점화의 단계인데요. 이것은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탁 하고 떠오르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때 떠오르는 것은 이제 완벽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립된 어떤 구체화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이게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또 이제 메모죠. 그래서 떠오르면 바로 이제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점화의 단계는 마치 이렇게 전구에 불이 탁 하고 들어온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점화 단계를 다른 말로 조명 단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유레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레카의 그 유래를 혹시 아시나요? 유레카의 유래가 뭐죠? 유레카. 이것은 바로 이 사람하고 연결된 단어죠. 이 사람 누구인가요?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입니다. 도시국가 시라쿠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라쿠사의 그 왕이었던 히에론, 이 사람은 그 어느 날 이제 금세공인에게 이제 금덩어리를 주면서 왕관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왕관을 받았죠. 그런데 한간에 웬 소문이 돌았어요. 뭐였냐면
이 금세공인이 이 금을 이제 착복을 하고 은을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왕관을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론 왕은 아르키메데스를 불러가지고 왕관을 감정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항을 걸었어요. 뭐냐면 왕관에 어떠한 손상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관에 불순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알려면 왕관을 이제 좀 긁어내서 그걸 녹인다던가 해서 성분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왕관에 어떤 흠집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으니 아르키메데스는 답답했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이제 휴식을 취했어요. 바로 이제 목욕탕에 가서 욕조에 몸을 담그면서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욕조에는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르키메데스가 들어가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 넘쳤습니다. 그걸 보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욕조에서 물이 넘치는 것, 이걸 보고 왕관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제 유레카의 유래 이것도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YTN 사이언스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3세기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시라쿠사에서 천문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워낙 아르키메데스는 어려서부터 수학적 재능이 뛰어났고요. 젊은 시절에는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 지역이죠. 그래서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나중에 다시 시라쿠사로 돌아와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학문적 업적을 남겼죠. 네. 무엇보다도 유레카라고 네. 하는 일화가 유명하고요. 저도 알고 있지만 히에론 왕이 새로 제작된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한번 감정을 해달라. 그 일에서 이 유레카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천재적인 아르키메데스도 왕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순금 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휴식을 취하려고 이제 목욕탕의 욕조 안에 들어갔고, 그때 이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네. 그래서 유레카를 외치면서 옷을 입는 것도 잊은 채 이제 길거리를 뛰어다니게 된 거고요. 얼마나 기뻤으면 옷을 또 입지 않고 길거리를 뛰어다닐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아르키메데스는 물이 넘치는 것에서 어떤 영감을 얻은 거죠? 예, 히에론 왕은 제작된 왕관에 은이 섞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순금이 아니라고 의심을 한 거죠. 그럼 금과 은의 밀도를 비교해 보면은 은의 밀도가 낮고, 그건 다시 말해서 또 부피가 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왕관과 같은 무게인 순금하고, 그 다음에 이게 순금인지 아니면 은이 섞인지 모른 그런 왕관, 이 두 개를 물에 넣게 되면은, 만약 순금이라면은 동일한 만큼의 물이 넘쳐야 되는데, 네. 은이 섞였다면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더 물이 많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갖고 물체의 부피와 부력 사이의 관계를 알아냈습니다. 네, 유레카. 이 말은 이제 그리스어로 알았다, 발견했다, 깨달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키메데스는 이제 그 욕조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걸 보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같은 무게일 때 금보다 은이 부피가 더 커요. 그래서 일단 이 아르키메데스는 이제 왕이 금세공인에게 줬다는 그 금덩어리만큼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왕관을 물이 꽉 찬 수조에 넣었어요. 그런데 넣었더니 이 왕관 쪽이 더 많은 물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피가 큰 은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넘쳤던 거죠. 무게가 같은데 왕관 쪽이 더 많이 넘쳤기 때문에 왕관에 이 은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냈던 거죠. 바로 이제 여기서 이 유레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거, 이걸 이제 유레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점화 단계, 이것을 다른 말로 조명 단계 또는 뭐 유레카 이렇게 부른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뭐냐면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그게 광고 컨셉, 이 주제를 구현을 하는 아이디어인지 아니면은
그 아이디어가 이제 광고로 만들기에 적절한 아이디어인지 이거를 이제 판단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입증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각적으로 그 나온 아이디어를 검토를 해요. 그래서 부족하면 그걸 좀 다듬고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좋게 발전시키고 구체화시켜서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그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이제 그걸 이제 다음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제 다듬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이 내용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나온 아이디어가 이 소비자에게 맞는지를 봐야 돼요. 물건을 사는 사람은 소비자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심리, 이런 특성과 잘 맞아야 이제 그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이제 우리의 소비자한테 잘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나온 아이디어가 광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뭐 인지율을 높이는지, 기억도를 높이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나온 아이디어가 표현 컨셉, 이 주제를 제대로 구현해 주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 나온 아이디어로 이제 광고를 만들었을 때 이게 매체에 노출하기에 적합한지를 봐야 돼요. 그 아이디어가 좋더라 하더라도 이게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면 이제 TV나 뭐 라디오 이런 걸 통해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매체에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만든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지 이걸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쟁사의 광고보다 뛰어난가 이것도 봐줘야죠. 아무리 우리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경쟁사께 더 좋으면 소비자들은 이제 우리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경쟁사의 제품을 사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경쟁사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비로소 이제 좋은 광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를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의 점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보완을 하고 괜찮으면 그것을 이제 더욱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제임스 웹령의 5단계 아이디어 발상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알렉스 오스본의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이 브레인스토밍과 관련된 영상부터 먼저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EBS에서 예전에 방송이 되었던 직무 능력 업그레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일부 발췌를 한 겁니다. 이걸 보시면 브레인스토밍이 무엇이구나 이걸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팀별로 널리 활용되는 아이디어 창출 기법의 하나로 1941년 광고 대리점 직원인 알렉스 오스본이 광고 관련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위해 고안됐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흔히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대안적인 해결안이나 개선을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집단의 효과를 살리고 아이디어의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켜 자유분방하게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는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 아이디어 회의에서 가장 흔히 활용되는 브레인스토밍. 그렇다면 이 기법을 적지적소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전 세계 6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 3M사. 이 회사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이란 타이틀을 놓치지 않게 된 데는 그 나름대로의 특별한 비결이 있다. 3M이 지금까지 배출해낸 특허 상품만 해도 무려 500여 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사무용품부터 첨단 기술 제품에 이르기까지 각종 신제품을 쏟아낼 때마다 연속 히트를 기록해왔는데, 이처럼 3M의 신제품 개발을 둘러싼 신화의 이면엔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철학이 깔려있다. 실패를 비롯한 모든 시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우연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개발로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3M이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이라 불리는 비결이다. 자, 그렇다면 브레인스토밍의 진행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5명에서 12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룹을 선발한다. 그리고 리더와 기록원을 한 명씩 선발한다.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리더가 문제를 정리한다.
그 사람들 그쪽에 데이터를 만들고 자기의 데이터를 만들고 나도 나 자신의 데이터를 만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리더는 원형으로 둥글게 앉아있는 개개인에게 차례로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한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의 시간은 가능하면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웬만한 안전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왔으면 평가를 한다. 보시다시피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집단 사고를 통해서 단시간에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사고의 이화수분, 즉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됨으로써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결국 구성원 전원은 협동 작업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냄으로써 성취감도 맛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마무리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EBS 자료를 보시면 이 브레인스토밍이 뭐다, 이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개, 즉 정의, 특징, 절차, 주의사항, 단점, 이 순으로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이 사람이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광고회사인 BBDO의 사장을 지냈던 알렉스 오스본인데요. 오스본은 이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창안을 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일단 한 5명에서 한 7명 정도로 팀을 구성합니다. 물론 이제 더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그 팀원을 구성을 한 다음에 대략 한 1시간 정도 팀원들이 각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듣고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이런 걸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아이디어를 서로 이렇게 결합, 조합을 하면서 더 나은 아이디어로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토의 기법, 이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명칭이 붙었냐면 이제 팀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가 듣고 있는 다른 팀원의 두뇌, 이 브레인이죠. 이 두뇌에 그게 자극을 주게 돼요. 그래서 마치 폭풍, 이 스톰이 폭풍과 같은 아이디어의 연상을 이제 이끌어낸다 해서 이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이런 명칭이 붙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스토밍을 다른 말로 이걸 스노우볼링, 눈 굴리기 기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겨울철에 눈사람 만들 때를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눈사람 만들죠?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자그맣게 눈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눈 위에 올려놓고 이제 굴리죠. 그럼 이렇게 굴리면 다른 눈이 붓고 하면서 점점 눈덩이가 이렇게 커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눈사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것처럼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결합, 조합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제 최상의 아이디어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그게 눈을 굴리는 것 같다 해서 이것을 이제 스노우볼링 기법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브레인스토밍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브레인스토밍은 집단적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협조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룹 아이디어 발상법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것은 아이디어를 연쇄적으로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이제 그것을 자극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또 아이디어를 내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아이디어 발상법이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판단, 비판, 비난을 보류를 해야 돼요. 특히 그 자유 발상 단계에서 딴 멤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냈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 비난 이것이 이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자유 발상 단계에서 이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은 이제 아이디어의 결합과 발전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각 멤버들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내놨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내놓은 아이디어하고 이것을 결합해봐요. 조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의 아이디어에서 더욱더 향상된,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이제 추출해내려고 한다는 것이 네 번째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의 특성은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라는 거, 그리고 연쇄적인 아이디어 발상법, 그리고 판단 보류, 그다음에 결합, 조합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발상법이다라는 것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갖는 네 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브레인스토밍의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 이것은 이제 많은 광고회사 그리고 여러 일반 기업에서 이제 이용이 되는 아이디어 발상법인데요. 크게 다음의 세 개의 절차, 즉 준비 단계, 자유 발상 단계, 평가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첫 번째 준비 단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구성원을 좀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의실도 확보하고 회의 시간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중에서 구성원 조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려면 가장 먼저 이제 이 준비 단계에서 구성원을 조정을 하는데, 이 구성원에는 일단 진행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진행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기 한 명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자, 서기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로 이제 팀원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5명에서 7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구성원들 중에서 이 진행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진행자는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전에 이 준비 단계에서 일단 회의 주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숙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준비 단계에서 진행자는 내가 회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지 이런 방향도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역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는 브레인스토밍 할 때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면 일단 회의를 주재를 해요. 그리고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 발상이 좀 주춤하다 그러면은 이제 각 멤버들에게 적절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잘 내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일을 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 그것을 바로 진행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구성원 중에 또 이제 서기가 있었어요. 이 서기의 역할은 뭐냐면 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제 그 나오는 여러 내용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일반 회의의 기록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 서기들은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그런 아이디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아이디어, 또는 주제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내용 이런 것들까지도 다 기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브레인스토밍이 끝나고 다시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전에 그 기록한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작아 보이는 아이디어가 이게 읽어보는 사람들의 머리에 자극을 줘서 이게 이제 빅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기들은 이 회의 때 나오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다 적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진행자와 서기의 역할이고요.
이제 아무튼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이 준비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진행자 서기를 비롯해서 팀원들 해서 이제 총 5명에서 7명 정도로 이제 이 구성원을 이 준비 단계에서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회의실 확보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한 회의실, 그리고 좀 차분한 분위기의 회의실을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우면 아이디어를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방음 잘 되는 그런 회의실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팀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테이블이 좋아요. 그러니까 원형 테이블 이런 것들을 확보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책상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배치한다던가 해가지고 팀원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다른 멤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게끔 화이트보드라던가 뭐 흑판, 전자칠판 이런 것들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이것은 이 브레인스토밍을 이제 제시한 비비디오. 여기서 이제 1950년대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다들 멤버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게 구성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은 광고회사 대웅기획의 회의실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멤버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벽이 방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제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부착해 놨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이렇게 자극받아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회의실, 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이런 회의실을 확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준비 단계에서 또 해야 되는 게 회의 시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시간이 길면요, 막 머리도 무거워지고 이렇게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긴 거는 지양을 하시고 약 1시간 정도로 이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레인스토밍의 두 번째 단계인 자유발상 단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개별 발상, 그리고 집단 토론 이 순서로 진행해 나갑니다. 먼저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여기에서는 이제 진행자가 팀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이번 회의의 주제가 무엇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고요. 또 그 다음에 광고 목표, 크리에이티브 목표, 그리고 소비자나 제품의 특성, 그리고 광고주가 원하는 바, 그리고 이제 우리 제품이 직면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향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단계가 바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자가 잘 설명해 주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개별 발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팀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각자 아까 전에 이제 진행자 설명을 듣고 이제 그에 맞춰가지고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고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스토리라던가 좋은 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집단 토론 단계입니다. 위에 이제 개별 발상,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으면 이제 이 집단 토론에서 이제 멤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를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멤버들이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그게 다른 멤버들의 머리에 이게 자극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를 또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그걸 이제 결합하고 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집단 토론이죠. 그래서 이 자유 발상 단계에서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개별 발상, 집단 토론 이 순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이제 평가의 단계를 갖게 됩니다. 이 평가의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아이디어들을 발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평가하고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단계. 그게 바로 평가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의 단계에서는 드디어 비판이 허용이 돼요. 이 앞에 집단 토론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거나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이 비판이 허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추출해서 그걸 갖고 광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꼼꼼하고 엄밀하게 비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의 끝나고 바로 이제 최상의 아이디어를 딱 결정을 지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시간을 두고 이제 아이디어를 바라보면은 한층 더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 아이디어를 평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회의 끝에 딱 결정을 해버리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별로 좋지 못한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지난 후에 이제 최상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나왔으면 그 아이디어를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다음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이 나온 아이디어가 첫 번째로 독창적인가를 봐주십시오. 이제 광고에서 중요한 건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가 있는지 이 아이디어 속에 그런 창의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창적이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광고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걸 만들 수 없다면 그거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죠. 그래서 광고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걸 봐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평가 기준은 이 아이디어로 광고를 만들면 정말로 좋은 효과가 나는지 이걸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창적이고 광고를 구현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광고 효과가 좋은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이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평가를 하고 만약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보완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요. 아니면 이제 이러한 기준에 이제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버리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평가 단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이디어의 비판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판 금지라는 것은 자유 발상 단계에서의 비판 금지예요. 그러니까 각 멤버들이 이렇게 아이디어 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 토론할 때 이때 함부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사람들 중에는 이 아이디어를 잘 못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잘 못 내는 거, 이게 그 사람 성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해버리면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디어를 못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이제 아이디어 제시 이런 걸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의 분위기를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비난받는 모습을 보면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마저 아이디어를 못 내게 돼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 발상 단계에서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로운 발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광고 창작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발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본인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좀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좀 사소해 보이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자유롭게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작아 보이는 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결합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전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빅 아이디어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너무 하찮아 보이더라도 자유롭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브레인스토밍의 주의사항으로는 다량의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발상에서 일단 많이 아이디어를 내시기 바랍니다. 흔히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반대예요. 질보다는 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이 회의에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그만큼 양질의 그런 아이디어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때는 일단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아이디어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때는 아이디어 내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내놓은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하고 조합, 결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나은 차원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때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때는 특히 이제 자유 발상 단계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내 아이디어가 작아 보이더라도 일단 자유롭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다량의 아이디어 창출, 일단 많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조합해서 더 나은 아이디어로 발전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아이디어 발상 회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많은 기업들, 많은 광고회사들이 쓰는 방식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출 저지, 무임승차, 그리고 평가에 대한 두려움, 소수에 대한 지배가 그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창출 저지입니다. 이 아이디어 발상이라는 것은 마치 물이 흐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졸졸졸졸 연속적으로 흐르죠? 그것처럼 아이디어 발상이라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레인스토밍은 이러한 연속적인 아이디어 발상이 이렇게 막 뚝뚝 끊겨지는 일이 발생해요. 언제 아이디어 발상이 끊겨지게 될까요? 일단은 본인이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이때 아이디어 발상이 끊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들을 때 또 아이디어 발상이 끊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막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는 동안 아이디어 발상이 끊기죠. 그리고 이제 듣고 나서 내가 아까 전에 생각했던 것을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지? 이게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도 이렇게 딱 끊겨가지고 더 발전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창출 저지, 이게 브레인스토밍의 첫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무임승차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발상 회의를 하면요, 어떤 멤버들은 굉장히 잘 내요. 그런데 어떤 멤버들은 뭐 하나나 또는 두 개 이 정도 아이디어 내놓고 더 이상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죠. 프리라이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일을 한 사람을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한 개 이렇게 내놓고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틈에 이렇게 슬쩍 끼어서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평가 단계에서 타인에게 내 아이디어를 이렇게 비판, 평가를 받는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극적인 사람, 그리고
발표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이제 많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혼자 하라고 하면 아이디어 잘 내는데 이렇게 회의만 열면 아이디어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브레인스토밍 이런 회의를 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자기 자리에서 아이디어 내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다음 네 번째 브레인스토밍의 문제점은 소수에 의한 지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좀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 또는 이제 권위적인 상사 이런 사람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또 이제 자기의 아이디어가 채택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회의를 이끌어가고 자기 아이디어가 채택되게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면 다른 멤버들은 잘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이게 브레인스토밍의 문제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를 하겠고요. 그 전에 잠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의성과 아이디어 이 주제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이렇게 크리에이티비티, 아이디어, 그레이트 애드버타이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크리에이티비티에서는 정의와 역할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것은 이제 광고 차원에서는 낡은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광고 안에 이러한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을 경우 이제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크게 5개. 즉, 정보 전달력 향상, 설득력 제고, 그리고 이제 상기도 향상, 그리고 붐 유발, 기업의 혜택 제공,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아이디어에 가서는 일단 이 아이디어의 개념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원, 정의, 빅아이디어 이걸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발상법에서는 2가지를 학습을 했습니다. 제임스 웹 영이 제시한 5단계 아이디어 발상법 그리고 알렉스 오스본이 제시한 브레인스토밍을 배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